안녕하십니까. 성격심리학 14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폐의 인지치료 이론을 살펴보고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지 왜곡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폐의 생애와 주요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 533페이지입니다. 폐도 유태인이군요. 네. 어머니는 외동딸의 사망. 그러니까 폐의 이제 동생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외동딸의 사망이 누나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폐의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외동딸의 사망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했다. 이걸 ABC 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여기가 A죠. 그래서 우울증 C를 경험했습니다. AC인 거죠. 백은 어렸을 때 팔이 부러져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팔이 부러진 거 사건, 그 다음에 평생 고생한 거는 결과 C가 되겠죠. 학교를 2번 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급을 한 거죠. 이게 A. 거기에 따라서 뭐 안 좋은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이 과정에서 자, 백은 이런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거를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이제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즉, B를 바꾼 거죠. 이 사이에서 B를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B1에서 B2로 바꿨더니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브라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2번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낙담, 열등감을 경험했다면 B2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 우등으로 졸업하는, 그래서 B1에서 B2로 부정적 신념을 보다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재평가 대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팔이 부러진 것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를 B2로 바꾸면 팔이 부러진 그 사고 때문에 내가 고생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하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자 이런 생각을 했더니 뭐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 부정적인 결과가 감소되거나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어머니는 딸의 사망으로 인해서 계속 평생 우울증을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라면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다. 해결. 네, 그렇죠. 어머니는 왜 저렇게 평생 우울증으로 경험할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을 바꾸는 것. 네,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고요. 백의 이론에는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치료가 효과적인 것은 우울이나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네. B, C를 다루는 것이죠. 자, 주요 개념으로는 이제 인지 수준, 4가지 인지 수준, 자동적 사고, 중재적 신념, 핵심 신념, 그 다음에 스키마 또는 도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ABC 이론으로 표시하자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B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B를 그 다음에 그 B에 의해서 C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B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 바로 배역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의 가장 표층에 존재하는 것은 자동적 사고, 그 아래 중재적 신념은 어떤 규칙이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신념은 자신, 타인 또는 미래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가정, 전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타인, 세상, 타인, 세상. 네,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대부분 자동적 사고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자동 비행기 보면 비행기는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매틱 파일럿이 비행사인데 자동 비행사, 자동 비행 장치, 오토매틱 파일럿에 비유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작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동적 사고는 긍정적 자동적 사고가 있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키마는 이 핵심 신념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스키마 또는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경험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 찾기의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제 결혼 초에 아내하고 싸우게 되는 지점을 이제 한번 탐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줬을 때 그거를 그대로 안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을 해줘도 몰라? 이런 것이 저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걸 자꾸 말을 해줘도 몰라? 네. 왜 몰라? 왜 말을 해줘도 몰라?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자꾸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자동적 사고는 중재적 신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혼을 내야 된다. 답답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해갖고 혼내가지고 말을 알아먹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태도나 규칙. 근데 이 밑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전제, 가정은 어때요? 나 자신은 우월하다. 나 자신은 똑똑하다. 라는 이런 신념이 있는 거죠. 타인은 좀, 나보다 못하다. 뭐 이런 핵심 신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의 가장 심층에는 핵심 신념. 나는 똑똑해. 이게 이제 바탕에 자리 잡고, 왜 말을 해줘도 모르냐.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규칙이나 태도로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 혼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차리고 나서는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이 있으면 또 혹시 이런 자동적 사고가 작용하나 이거를 점검을 해보는데, 요즘에도 놀라운 것은 한 8, 90%는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저만의 패턴이니까 고유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요즘에는 이거를 자각하고 해독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해독제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설사 맞더라도 또 아내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했을 때 이제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어떤 문제들을 해독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지 치료를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자동적 사고의 특징 이 5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이고 분리된 메시지, 구체적이고 언어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미지는 그림 같은 심상이죠. 실제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더라도 그냥 사실처럼 믿어집니다. 자발적으로 나타나죠. 당위성을 가진 말로 표현된다. 네, 당위성. 다음에 극단적으로 이를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성. 이걸 잘못 썼네요.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성. 개인에 따라 독특하다.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 학습된다. 학습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적 사고의 특징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인지 왜곡. 인지 왜곡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인지 왜곡,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인지 왜곡 거의 이제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서 우리 교재 535페이지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네, 자의적 추론 또는 임의적 추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의, 내 생각대로 스스로 뜻의, 내 뜻대로 그냥 추론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증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 추론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무증거 결론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은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증거는 없어요.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네. 뭐, 예전에 어떤 사례에서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엄마가, 아,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자,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쁜 엄마인가요? 뭔가 증거가 부족해요. 사실은 좀 더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충분히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 자의적 추론 또는 임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추상. 자, 선택적 추상이라는 것은, 이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증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나는 키가 작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형태로 일부 증거, 키가 작다는 증거를 가지고 좋아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했죠. 선택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증거들만 가지고 결론에 도달한 거 선택적 추상.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과일반화죠. 단일 사건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소수의 작은 증거의 소수 또는 작은 증거에 바탕을 두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 과일반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남자에 의해 학대당했다. 따라서 모든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극대화 혹은 축소, 극소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자신의 실수나 결점은 크게 보고 자신의 재능은 작게 보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미스 코리아 인터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귀가 좀 안 예뻐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의 미인인데 본인은 귀가 작은 것이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극대화해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강점을 극소화시켜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개인화가 있는데요. 개인화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을 자신한테 관련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뭐 아동기 또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을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부모 이혼이 일종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격 차이인데 그거를 마치 자기 탓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개인화죠. 또 한 가지 예로는 뭐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뭐 선배나 상사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안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못 봤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관련 지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적 사건을 자기 자신으로 관련 짓는 것. 네. 자, 다음.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역기능적 사고의 가장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백 논리라고도 하죠. 자,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 생각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인지표상, 이 인지표상이 이분법적 측면으로 만들어졌어요. 낮과 밤, 남자, 여자,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분법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처음 출발점부터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표상이라는 것은 임시로, 다른 말로 하면 실제가 아닌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친구 아니면 적 이런 거죠. 같은 과 학생인데 또는 같은 뭐 직장 동료인데 어떤 사람은 내 편, 남의 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흑백 논리가 오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눈으로 봤을 때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지각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칼라 TV를 보고 있는데 뭐 70년대, 80년대 흑백 TV처럼 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흑백 논리에 빠져서 산다고 봐야죠. 네. 이거를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사고를 하는구나. 이걸 자각하지 않는 한은 나도 모르게 이 오류를 계속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 정서적 추론. 정서적 추론은 정서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껴.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어떤 기분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하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불안감을 느낄 때 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이고, 나는 발표를 못해. 이렇게 결론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를 할 때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정서적 추론. 이것이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측면에 근거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격하.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친척집에 가면 반찬을 몽땅 차려놓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말 들어봤죠. 본인이 애를 써서 반찬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거를 자신의 이 노력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긍정격하가 되겠습니다. 자, 파국화.
참, 긍정 격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하면, 별로예요. 뭐, 그죠? 그렇죠. 이렇게 긍정 격하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파국화. 파국화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능을 망쳤으니까 내 인생은 끝장이다. 뭐 이런 거. 파국화. 네. 명명과 잘못된 명명 또는 자기 명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집안의 골칫덩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이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어, 결과를 경험하는 것.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개별 활동으로 자동적 사고 점검하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적 사고 질문지를 파일로 전달했는데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뭐 프린터해서 보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번호로 체크를 해보세요. 1번 문항,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1번은 거의 그렇지 않다. 2번, 3번 조금씩 그렇다. 4번, 5번 자주 그렇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총 32문항인데요. 32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총 4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4가지 요인이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음에 11번부터 16번까지 다음에 17번부터 26번까지 이게 이제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27번부터 32번까지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세요. 그러면 A 요인, B 요인, C 요인, D 요인의 평균을 낼 수가 있고 평균이 가장 높은 요인, 예를 들면 두 번째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요인, 첫 번째는 첫 번째 요인은 우울과 관련된 우울인지입니다. 우울과 관련된 부정적 자동적 사고고 두 번째 요인은 적대적 인지예요. 세 번째 요인은 사회 불안인지. 네 번째는 신체적 위협인지. 자,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어떤 결과를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요인으로 나눴는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하면 나는 좀 적대적인지 즉 보복심이나 적개심, 분노와 관련된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또 자주 하는구나 이렇게 나의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또는 뭐 이렇게 점수로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문항의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위 요인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 요약하기. 예를 들면 2번이었다면 적대적 인지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경험을 A, B, C로 요약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친구는 중학교 때 이제 자퇴를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축구부인가 여기 축구부에 있다가 뭐 무단 외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코치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맞고 그러면서 학교 못 다니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자퇴인데 생각은 뭐냐면 그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하고 코치가 감독인가 코치인가 코치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코치한테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대적인지. 위 경험 속에 담긴 인지 왜곡을 찾아보기. 자, 인지 왜곡은 어때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들, 책을 보면서 이제 535페이지 책을 보면서 이 B에 담긴
인지 왜곡. 그러면은 코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죠. 네, 코치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나는 자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뭐 당연히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코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코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코치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나는 친구 아니면 적,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고 또 과일반항. 코치가 그때 나를 혼낸 것은 마치 그 사람 전체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과일반항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또 파국화. 한번 그 코치에게 이제 혼이 났으니까 이제 나는 내 축구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파국화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또는 잘못된 명령. 나는 어차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명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 왜곡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지 왜곡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합리적인 사고도 하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지, 생각이라는 이 과정 자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누구나 인지적 왜곡을 뭐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각하는 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의식적, 자동적, 습관적 이런 사고를 이제 인식,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 내 생각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객관적, 주관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벡과 에머리가 이야기한 인지타당성 평가 5단계인데요. 그래서 A 프로그, 프로그가 뭐죠? 프로그가 개구리인가? 네. 그러니까 개구리 한 마리네요. A 프로그. 자, alive. 이 생각이 나를 생기 있게 하는가? feel. 이 생각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좀 더 나아지는가? reality. 이 생각은 정말 현실적인가? others. 이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goals. 이 생각이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생기, 결과, 기분, 그 다음에 현실성, 관계성, 그 다음에 목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인지 왜곡하고 연관되어 있다. 인지 왜곡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합리정서 행동치료, REBT, 또 베개 인지치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무엇이 비합리적인가 또는 무엇이 역기능적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저는 이거를 다시 셋으로 압축시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현실성, 여기 리얼리티 나왔죠. 현실성. 이게 내 생각이 지금 현실적이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합리성. 내 생각이 논리에 맞냐? 또 세 번째는 유용성. 이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도움이 되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현실성이란 건 리얼리티, 현실성이란 건 뭐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비합리적인 사고고 또 역기능적 신념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현실적으로. 합리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에 맞냐, 안 맞냐.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내 기분을 좋게 하는데 내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는데 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서 왜 말을 해줘도 몰라, 이런 분노인지죠. 적대적 인지인데 왜 말을 해줘도 몰라, 이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현실적으로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합리적이지는 않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객관성하고 연관되고, 유용성,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아내와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나는 화를 내게 되고, 이러니까 별로 유용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또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네. 이 평가를 한 다음에 현실성, 합리성, 유용성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네. 듣기 또는 읽기. 자, 내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또는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읽어보면, 나와 똑같은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유연해지고 좀 더 확장되는 이런 생각과 사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2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